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이제 2026년 대비 어, 행정법 총론 기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뭐 올인원이라고 했고 뭐 한 번에 다 한다. 표제는 그렇긴 한데 사실 뭐 기본 수업에서 올인원이라고 해서 다 모든 걸 완벽하게 꼼꼼하게 다 보는 건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또 행정법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한 번에 깨칠 수는 없고 뭐 두 번, 세 번 반복 학습이 필요한데 그 제가 어떻게 이런 것 잘 반복할 것인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마 학습 계획서가 나갔나요? 오늘 안 나갔나? 나갔지. 그거 보시면은 뭐 8주니까 총 8주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다 없나? 아무튼 뭐 그 학습 계획서가 8주짜리가 있긴 있는데 뭐 이제 대충 그렇게 맞춰서 간다니까 꼭 그대로 안 갑니다. 그대로 안 가고 조금 이제 수정해서 갈게 되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는데 어 수업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좀 하고 어떤 거는 좀 스킵하고 어떤 부분은 심했다 할 것이고 이런 것도 제가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올 7월 달 수업부터 조금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이 나와 가지고 그 지금 기존에 녹 파란색 뭐 색이냐고 그저 남색 계통의 표지에 있는 분들은 개정판이고 그러면 이제 올해 처음 듣는 학생들은 이제 그게 파란색하고 갈색으로 있는 표지에 있죠. 요게 이제 개정 2판이거든요. 개정 2판이기 때문에 심판이 나와 가지고 심판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를 할 건데 이제 문제는 작년 기존에 있던 개정판 가지고 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심판에 추가된 판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추록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어제 학원에 보냈는데 아마 지금 학원에 지금 추록이 있을 겁니다. 한 3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추록을 꼭 받으셔 가지고 그걸 보완해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록이 있는 것은 대부분 다 판례입니다. 대부분 다 판례가 수록이 된 것인데 뭐 법령은 거의 개정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법 등등 법령은 개정된 부분이 거의 없는데 판례들이 신설된 판례들이 그러니까 추가된 판례들이 있거든요. 2025년 올해 가장 최근 판례가 5월 달까지 있었던 판례거든요. 그것까지 보완해 가서 넣었기 때문에 뭐 개정 2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크게 그 부분은 개의치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기존판 가지고 있던 분들이 추록에 추가된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뭐 항상 또 추록 나오고 나면 새 책을 새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 한데 굳이 기존에 우리가 올인원 하면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물론 학원에서는 새 책 사라고 유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대신 이제 페이지 수는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964페이지죠. 30페이지가 들어가는데 페이지는 그대로 갔다. 그럼 뭐냐? 뺀 거죠. 넣으면 또 그만큼 빼야 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록을 잘 활용해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추록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일이 다 옮겨 적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풀과 가위를 통해서 오려 붙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것도 이런 거 잘하면 되긴 하는데 또 그러다 보면은 책이 조금 이렇게 어수선하거나 난삽해질 가능성이 많고요. 또 우리 책엔 우리가 아마 올인원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책의 아래 위에 옆에 여백을 잘 활용해서 서브노트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추록 작업까지 하면 좀 더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추록 자체는 이걸 뭐 따로 오려서 붙이거나 하지 마시고 일종 이제 별책 부록처럼 갖고 다니다가 핸드폰 갖고 다니다가 책에다가 추록된 부분을 표시해서 나중에 제가 또 오늘 이제 통칭이 처음부터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추록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것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잘 정리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책을 새로 뭐 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뭐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새로 하신 분들은 뭐 요런 고민은 굳이 하실 필요 없어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그걸 이제 개정 2판으로 강의를 진행한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예고드리고 자, 표제 펴봅시다. 이거는 뭐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니까 뭐 기존에 올인원 한번 들었던 학생들은 한 번 더 반복 학습이고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오리엔테이션에 강의하는 것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보시면 표지에 내지가 있죠. 내지 보면 뭐 저자양력인데 뭐 저자양력이 시험 문제 나온 건 아니까 한번 읽어본 정도이고 그걸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반으로 접혀 있는 지도가 있을 겁니다. 펼쳐보시면은 행정법 1람이라고 해가지고 한자로 크게 되죠. 행정법의 전체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죠. 그래서 우리가 총
96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 페이지에서 요약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좋게 일목요약해서 해놓은 거죠. 그러면 행정법 일단 가운데 4명의 등장인물이 있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국민.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행정법 공부할 때 계속 등장하게 되는 등장인물들이 4명이죠. 그리고 주연들은, 그러니까 경기를 펼치는 주연은 가운데 있는 행정부, 여러분들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 역할을 할 겁니다. 제가 국민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행정법 경기를 계속 펼칠 거거든요.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둘이서 행정법 경기를 펼치는데, 경기를 펼치려면 경기 규칙을 누군가 만들어야 되겠지. 그게 입법부야. 입법부가 들어만 둬죠. 등장인물이 누구지? 밑그림 그리는 거니까 입법부가 법을 만들죠. 룰을 만들어서 행정부한테 보내면 여러분들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할 때 국민한테 먼저 선제 공격을 하죠. 각종의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걸 행정작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제 국민들은 국가 간 행정작용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반응은 크게 두 가지. 국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했단 말이야. 그럼 국민들은 국가가 한 적법한 행정작용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순순히 잘 복종을 하고 의무를 잘 이행하면 거기서 행정법 경계가 끝나.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행정법 경계 98%는 거기서 끝나죠. 그런데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은 어느 한쪽이 룰을 안 지킬 때란 말이야. 룰을 안 지키는 것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 여러분일 수도 있고 국민이 나일 수도 있거든. 그럼 내가 법을 안 지켰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은 법을 안 지킨 국민한테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죠. 그게 행정법 경기 후반전에 해당되는 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선이라고 되어 있죠. 반면 국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못할 수도 있죠. 잘 못하면 국민들이 거기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제4편 행정구제죠. 다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행정부한테 직접 따지는 방식이 있긴 있지만 이거는 보통 신속한 권리구제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객관성,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억울하면 마지막으로 달간 또 다른 국가기관인데 그게 사법부죠. 사법부에도 재판을 청구해서 판단을 받아서 그 권리를 구제받게 되는 그 과정이죠. 그게 제4편 행정구제법이죠. 그래서 행정법,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뭔지 잘 모르겠지만 행정법의 큰 그림이죠. 그래서 사사야 등장하는 인물 4명. 행정법은 총 4가지의 큰 대륙으로 구성되어 있다. 1편 오른쪽 위에 1, 4분면에 해당되죠. 행정법 서론, 법 룰을 만드는 과정. 왼쪽 2, 4분면에 있죠. 2편 행정작용법, 요게 2편 전반전이고 3편, 4편은 밑에 후반전이죠. 그래서 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4편 행정구제. 왼쪽 밑에 있는 5편, 6편 요거는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의 행정법 강론 파트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일반 행정직 9급에서는 요 5편, 6편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안 보셔도 되죠.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범위에는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 4, 5년 동안 강론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사실상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1편, 2편, 3편, 4편 요 4가지 큰 편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깨알 같은 글씨도 있고 막 화살표가 지그재그로 막 얽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뭔 의미인지 일단 잘 몰라. 그래서 첫 시간에 뭐만 보자? 등장인물 4명.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국민. 행정법은 총 4가지의 큰 파트, 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4가지의 큰 대륙으로 있다.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있죠. 좀 이따 한 번 더 반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만 밑그림 그려놓고 깨알 같은 글씨 이거는 아직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는 뭐 설명을 해봐야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니까 일단 눈으로만 밑그림 그린 작업하니까 그걸 보시고. 그리고 행정법 올인원 한번 들었던 학생들은 요거 보면 아 대충 이게 행정법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흐름을 쭉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공부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살을 좀 더 빨리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하겠다. 뒷면에 보시면 행정행위의 개관인데 요거는 설명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작용 중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행정행위라는 개념인데 요거는 나중에 행정행위의 개관도도 한 페이지 있죠. 근데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면 되겠고요. 나중에 또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더 들어가기 전에 앞에 머릿말이죠. 머릿말을 펴보시면 머릿말에 이제 개정 2판이 발리인데 개정 1판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1판을 그러니까 개정판을 개정 2판으로 바꿨을 뿐 내용은 똑같은데 그거 왜 이걸 제가 언급하느냐면은 제가 행정법 강의를 할 때 교재에 대한 뭐 쉽게 말하면 책 자랑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책 자랑을 많이 하는데 교재에 대한 심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엄청 책의 장점들을 많이 여러분들한테宣伝하거든. 아마 올인원 들은 학생들은 뭔 말인지 알 겁니다. 근데 교재의 장점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맨날 책 자랑하는 기본 대본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를 뽑혀있죠. 도입부의 트리노트, 나무가지처럼.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각종의 도표화되고 도식화되어 있는 게 많을 겁니다. 항상 어떤 큰 테마든 작은 테마든 테마의 도입부에는 꼭 트리노트나 객원도로 먼저 하죠. 그걸 먼저 설명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제시되는 것은 도입부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 제가 책에서 여러 가지 특장점 중에 제일 많이 자랑을 하는 게 관련 연관 페이지를 표시했죠. 앞뒤로 연결되는 페이지를 표시되고 이유는 본문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읽어보셔도 수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두 번째 특징.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특징은 판례를 네 가지의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특 A급, A급, B급, C급 요거 다 행정법 강사들 교재 중에서는 제가 최초로 한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뭐 원조라고 다 뭐 원조 이야기하지만 최초로 한 것이죠. 그래서 등급으로 매겨놓고 뭐 왜 그런지 이유는 한번 읽어보시고 네 번째 판례를 표제치를 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한 줄 요약, 두 줄 요약, 핵심 요점 정리하듯이 판례를 요약해 놓은 것이겠죠. 그것도 제가 최초로 한 것이고 그리고 판례가 많이 나오는 것은 비교 판례라든지 이런 걸로 정리해뒀고 그리고 다섯 번째 법령도 대부분 트리노트나 표제를 달아가지고 처리한 것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이거는 뭐 우리 책뿐만 아니라 모든 책에 다 공통적으로 주장한 게 최신 판례, 뭐 최신 개정 법령 그리고 최신 기초 문제 이것들을 완벽하게 반영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정리라는 관점에서는 시중에 있는 어느 책하고 비교하더라도 제가 자신 있다고 자부할 정도로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행정법 공부를 잘 하려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하지는 않고 나중에 심화 때 테마 특강 때 보도록 하는데 세 가지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공통점 차이점 눈으로만 한번 봐. 그리고 원칙과 예외 그리고 공익사익 비경영 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원리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다 정도 보시고 그리고 오른쪽 출제 경험의 수험 전략 요거는 이제 수험 전략은 위에 세 가지는 역시 저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행정법 강사 거의 100%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강조하는 포인트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 판례죠. 판례는 재판의 결론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이제 쭉 한번 보시면은 판례가 부분으로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많이 나올 때는 뭐 30개 넘는 판례가 쫙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순간 숨이 탁 막히거든. 그런데 행정법 올해도 그렇고 국가지 지문도 마찬가지지만 판례의 출제의 비중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문제니까 사지선답 80지문 중에서 거의 50개, 60개 정도가 판례에 관련되는 사례죠. 판례, 분쟁의 결론에 해당되거든. 그 경기 결과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기억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판례를 일단 집중해서 봐야 되고 두 번째 기출문제죠. 이것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히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게 행정법 과목입니다.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기출문제는 개념 자체가 조금 희박하죠. 행정학도 뭐 이런 거 이제 기출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행정법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 행정법 역시 올해 국가직, 지방직 각종 시험 문제에서 기출문제 비중 이것도 한 7, 80%가 넘어.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물론 이제 나오는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그걸 학습하는 게 만만치는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기출문제죠. 물론 이제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고 판례가 변형되거나 조합을 바꾸거나 결론을 뭐 인정인데 부정 위법인데 조금 바꿔서 나오기는 하지만 역시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법조문 요거 이제 85점에서 만점까지 가는 구역에 있는 최종적으로 고수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격파를 해야 될 부분이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 정복해야 될 부분이 요 법조문이죠. 요 세 가지 아마 요 세 가지는 대부분의 학원 강사들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마지막이죠. 그래서 막판 집중력으로 단권한 말은 한 권으로 정리하는 거죠. 단권화라고 해가지고 한 권으로 요약하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요거죠. 지금 일단 교재를 보시면은 그냥 보면 상당히 두툼해. 한 964페이지죠.
근데 시중에 있는 행정법 강사들의 교재가 대부분은 2권으로 분권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합쳐놓으면 통합하면 최소한 페이지가 1200페이지, 300페이지 기본이고 많이 있는 책들은 막 1500페이지까지 있는 책들도 있어. 그리고 거기에 또 별책 부록이라고 법령집이라고 조그맣게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정도 되는 부록까지 합치면 뭐 최소한 1000페이지를 훌쩍 넘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많이 하는 게 뭐 처음에는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좀 책이 근사하게 보이기는 한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좀 하면 알겠지만 가면 갈수록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근데 가면 갈수록 공부한 범위가 늘어나고 방대해지고, 그러니까 산만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 교재의 탓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의 방대한 분량이 있는 걸 제가 일단 최대한 줄이고 한 권으로 했죠. 그리고 학원에서 강의하실 분의 강의 스타일이 2가지야, 크게. 주구장창 말로 설명해. 교재는 안 보고 그냥 말로 열심히 설명하는 강사도 있어. 또 거꾸로 열심히 필기, 처음부터 끝까지 저기서부터 해갖고 쫙 해가지고 필기를 하고 막 형광펜으로 알록달록하게 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다만 필기를 많이 하는 강의는 뭐 강사는 뭔가 좀 있어 보여. 뭔가 열심히 강의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현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의가 뭔가 좀 익사이트해 보이고 뭔가 재미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긴 한데, 근데 막상 수험생들 여러분들은 강의를 통해서 이해는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건 교재가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필기를 많이 하는 강의가 나쁜 강의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강의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저도 필기를 많이 안 하진 않습니다. 저도 필기를 아마 저기서 끝까지 쭉 하긴 하는데 필기를 하는 취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필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강의가 필기를 많이 하는 강사들은 강의보다는 필기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수험생들 부담을 주고, 그러면 수험생들이 필기를 많이 하는 강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 글자가 무슨 글자인가 이거에 집중하거든. 근데 필기 많이 하는 강사치고 글자가 깔끔하게 잘 적는 강사들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수험생 입장에서는 내용의 숙지보다는 저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빨리 책에 받아 적, 그러니까 노트에 받아 적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집중력이 서툴어지고, 근데 또 열심히 필기하는 내용들은 가만히 보면 책에 다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 굳이 노트로 따로 필기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필기 많이 하는 강사들이 또 학생들의 부담을 좀 줄여준다는 핑계로 강의 노트라는 또 이상한 부교재가 또 하나 붙어 있어. 그거는 이제 출판 교재가 아니라 강의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좀 필기 깔끔하게 하고 받아와가지고 인쇄소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그 복사집 이런 데서 해가지고 만든 그걸 교재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한 300~400페이지 되거든. 근데 그 기본 교재에다 그거는 또 부교재까지 있고 그거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죠. 근데 저는 필기를 아예 하기는 하지만 제가 하는 필기는 책에 다 있어. 그래서 필기를 하지 말라고 해. 책에 있는 거니까. 대신 이제 보충 필기가 필요한 건 연습장 꺼내라고 했고, 연습장에 여러분들이 적어가지고 책의 아래 위에 옆에 편집을 제가 좀 느슨하게 해달라고 출판사에서 이야기를 하거든. 뭐 그래도 여전히 빡빡하긴 하지만 다른 책에 비해서 아래 위에 옆에 여백대를 조금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게 약간 아날로그적으로 해가지고 요즘 책들 보면 다 화려하게 막 장식도 붙이고 색깔도 알록달록하게 하고 또 옆에다가 그 옆에 노트 안 되고 조그맣게 깨알같이 적어놓고 막,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복잡한 교재가 학생들이 좋은 교재라 생각하는데 우리 교재는 그런 교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심플하고 뭔가 약간 좀 아날로그적인 측면이 있긴 한데 그 여백들을 제가 활용하기 위해서 출판사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좀 최대한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그 여백에다 적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노트를 필기를 하긴 하는데 교재를 통해서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저뿐만 제 말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 강사들의 커리큘럼 보면 단계가 있거든. 기본 수업이 있고 뭐 심화 과정이 있고 핵심 요점 정리가 있고 문제풀이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위에 3가지의 교재가 다 달라. 그러니까 기본 교재 아까 1200페이지 300페이지 넘는 책을 열심히 정리했는데 다음 단계에 볼 때는 뭘 보냐, 핵심 뭐 집약집 요약집 뭐 한 권으로 보는 행정법약 명칭도 뭐 다양하게 붙였는데 근데 줄여놨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가 돼. 근데 그게 결국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에 약간 군더더기 떼버리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는 핵심 요약집이 필요가 없거든. 왜냐하면 기본 교재 요약집처럼 활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보통 요약집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기본 교재 막 문장식으로 풀어놓은 걸 도표나 박스로 정리했다 하는데 그럼 그걸 처음부터 교재에다 집어넣고 그걸 핵심 요점 정리 심화 과정으로 보면 될 건데 굳이 책을 2권 3권 할 필요 없죠.
그것도 그 다음에는 막판에 요점 정리했고 그걸 또 좀 줄여서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요약집, 뭐 집약집 뭐 해가지고 이름도 희한하게 잘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한 강사 커리큘럼을 다 소화하려면 기본 수업에 필요한 교재, 심화 때 보는 교재, 그리고 뭐 요약집에 보는 교재, 그죠? 또 기출 문제집, 저는 기출 문제 내지는 않는데 기출 문제집에 보면 기출 문제도 보면 옛날에는 기출문제 기본 취지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기 위한 게 기출문제 취지인데 요즘은 기출문제를 또 너무 기본 교재처럼 했고 한 페이지에 문제 안에 해설이 그냥 통으로 다 붙어 있어. 근데 그 굳이 통으로 붙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책이 두꺼워지고 막 1000페이지, 1500페이지, 기출문제는 더 두꺼워. 막 1500페이지 넘는 거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판례는 다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하고 연관시켜서 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책을 막 이중 삼중 중복 투자, 과잉 투자가 되겠죠. 물론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연대 열심히 잘 소화시켜가지고 학교 가시면 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굳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이 책 저 책 다 볼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죠. 그래서 이제 당구나 말을 제가 강조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개정 2판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가실 때까지 이 책만 보면 돼. 제 수업, 물론 저도 이제 수업이 커리큘럼 때문에 기본 수업도 있고 심화 강의도 있고 또 뭡니까 뭐 나중에 요점 정리나 문제풀이 할 때도 하기는 하지만 교재는 그때마다 따로 살 필요 없어요. 요 책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학교 가실 때 그대로 가시면 되고 저도 강의할 때 필기를 좀 하는 편이긴 하지만 제가 하는 필기는 책에 다 있고 아마 올인원 수업 들은 학생들은 제가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책에 아래 위에 배경은 게 적혀있죠. 그렇게 해서 강의 노트 겸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핵심 요점 정립이 필요 없는 게 책 안에 핵심 요점 정리가 될 만한 걸 제가 각종의 도표로 중간중간에 다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정리했기 때문에 굳이 따로 교재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필요. 물론 이제 수업은 기본 수업, 심화 과정 이렇게 하지만 심화 과정 때도 요 책 그대로 볼 것이고 그리고 제가 기본 교재를 강의하면서 뭐 다른 강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강의에서 특화된 것 중에 하나가 문제풀이 할 때도 기본 교재 항상 지참하러 갑니다. 기본 교재를 옆에다 펴놓고 책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본 교재를 마르고 닳도록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볼 때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그러니까 반복 학습을 하려고 하면은 강사들이 대부분 다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교재는 할 때마다 다 달라. 막 기본 교재 그다음에 심화 교재, 핵심 요점 정리 그렇게 따로따로 보는 따로 국밥식이 아니라 책 한 권을 반복해서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권화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세 가지는 뭐 저 말고 대부분 거의 학원 가서 100%가 다 세 가지는 다 중요하게 강조하지만 제가 특히 강조하는 건 요 단권화 작업이죠. 책 한 권으로 다 합시다. 어떤 식으로 단권할 건지 좀 이따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이거든.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된다. 일단 그게 수험 전략으로 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컨텐츠 차이가 나죠. 요건 이제 아까 행정법 전체 964페이지가 되겠죠.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을 표제를 묶어 놓은 거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표제 봐봐야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럼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행정법 총 4가지의 큰 대륙이 있다 했죠. 그거 한번 보는 거죠. 그럼 이제 1편 행정법 서론이죠. 법칙행정이고 행정법을 공부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1편 안에 또다시 챕터가 사사로 분류되죠. 4가지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행정법,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법상의 법률관계 4가지의 챕터로 나눠지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2편 행정작용이죠. 이것도 4가지의 챕터로 나눠지는데 다만 편의상 우리 책은 행정행위가 중요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2장 3장으로만 나눴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1장 행정입법이죠. 2장은 행정행위인데 종류와 내용 3장 행정행위인데 효력까지 사실은 다른 책은 2장 3장이 한 챕터로 분류되는데 우리 책은 제가 편의상 2가지로 나눴고 그리고 챕터 4 그 밖에 기타 등등 그 밖에 주요 행위 형식 그리고 다음 편에 보면 챕터 5 행정과정 법적 이거는 법령 특강에서 다루는 심화 버전이죠. 그래서 곧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때 다루고 그래서 총 4가지죠. 세부적으로는 5가지 나눴지만 큰 틀에서는 4가지 그럼 4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챕터 파트 3편이죠. 실효성학부분도 처음에 개설 파트는 도입부 소개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밑에 2장, 3장, 4장, 5장 총 4가지의 챕터로 나누어졌죠. 행정상 강제집행, 적시강제행정조사, 행정벌, 새로운 의무 확보수단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4편 행정구제법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도입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 가지 챕터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죠. 그래서 총 네 가지의 챕터. 그러니까 아까 큰 대륙은 뭐였지? 네 가지의 편이었죠. 그리고 각 편은 다시 네 가지의 챕터로 한다. 사사로 분류되죠.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큰 밑그림만 오늘 그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일단 그렇게 했는데 다만 이게 한 8페이지 가량 있는데 한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행정법의 흐름도가 나오죠. 자, 오늘 할 메인 텍스트는 요 두 페이지야. 요것을 띠지 하나 딱 꽂아가지고 제가 흐름도 펴세요 하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띠지 같은 거 하나 딱 꽂아놓고 보시면 되겠다. 요건데 요 두 페이지가 오늘 4시간 오리엔테이션 4시간 동안 볼 메인 텍스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쭉 한번 우리가 행정법 투어, 행정법 여행을 할 거거든. 그래서 투어를 할 것인데 그 투어가 되는 투어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지도가 요 지도니까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일단 그걸 하시고 그리고 보시면 네 가지 좀 전에 봤던 거 한 번 더 복습이죠. 1편, 2편 왼쪽이 전반전이야. 오른쪽 3편, 4편 오른쪽이 후반전이 되겠죠. 그리고 가지처럼 나눠져 있다. 트리노트 형식으로 나눠져 있죠. 그걸 설명하는데 다만 이제 이 두 페이지 하기 전에 또다시 행정법의 기초 이론들이죠.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18페이지 보시면 행정법 서론이죠. 그림이 하나 또 그려져. 요 1편을 요약한 게 요건데 그 중에 제일 위에 행정법이라고 하는 내용 있죠.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도입부니까. 자, 칠판에는 적는데 여러분 적을 필요 없고 설명만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첫 타임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할 필요 없고 그냥 메모는 하지 말고 설명만 간단하게 흐름으로 들어두십시오. 자, 행정법. 우리가 행정법은 행정에 관련되는 법이죠. 우리가 일반 행정적 시험에서 전공 과목이라고 일컬어진 게 두 가지죠. 행정법하고 행정학. 물론 이제 뭐 교육행정직 같으면 교육학 개론, 사회복지학 같으면 사회복지학, 그 행정법을 기본으로 행정학, 뭐 교육학, 사회복지학 뭐 이런 것들이 출간직 같으면 뭐 출입국관리법 이런 국제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전공 과목으로 불리는데 그게 대부분 공통적으로 되는 게 행정법이라는 게 공통적이죠. 그럼 이제 행정법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합시다. 그럼 행정법은 뭐냐? 행정과 관련되는 법이죠. 둘로 나눠볼 수 있죠. 행정이라는 부분과 법이란 부분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법이란 무엇인가 요거부터 시작을 합시다.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봤던 사회 사탐이죠. 사회가 세 가지의 큰 파트가 있잖아.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중에 제일 비중이 큰 게 법과 정치죠. 법과 정치인데 법의 제일 처음에 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봤던 사회책인 거죠.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규범이죠. 규범. 사회규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 보면 뭔가 지켜야 될 규칙들 있잖아. 규칙들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게 규범이죠. 사회규범이죠. 사회규범. 그럼 사회규범은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규범 속에서 살고 있죠. 법규범도 있고 종교규범도 있고 윤리규범도 있고 도덕규범도 있고 여러 가지 규범인데 그 규범 중에 하나가 법이죠. 그런데 이 법을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법이란 개념을 정의 내린 가장 기본은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기준. 뭐 영어로 하면 룰이죠. 규칙이죠. 규칙을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법도 여러 가지 사회 규범 기준 중에 하나인데 다른 규범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그죠? 도덕규범, 윤리규범의 속성.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이건 도덕규범이죠. 그런데 효도를 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처벌을 하지는 않죠.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을 하지만 법적인 제재나 처벌은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부모님을 팬다든지 부모님을 죽인다든지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를 갖다 버린다. 그럼 이거는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 규범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해서 강제로 처벌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규범의 특징은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그것은 강제력, 구속력이 있는 규범을 법규범, 줄여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기준에는 각종의 법적인 요건과 법적인 절차 그리고 법적인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법이라고 한다. 법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는 필요하겠지만
요 정도면 되죠. 법이란 무엇인가? 규칙, 룰이다. 어떤 룰이냐? 강제력, 구속력 있는 기준이다. 그게 법이다. 그리고 법에는 여러 가지 요건,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게 법에 대한 가장 심플한 개념정의죠. 그러면 행정이라는 개념을 이제 살펴보겠죠. 행정은 뭐냐? 국가가 국민한테 각종의 법을 적용하는 걸 법을 집행한다고 하죠. 법 집행작용을 행정작용이라고 해. 행정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공무원 될 분들인데 행정공무원 되려고 하는 거잖아. 행정공무원이 여러분들이 하는 평생 정년퇴직할 때까지 처리한 업무가 행정 업무야. 그럼 행정 업무를 요약하면 법을 국민한테 구체적으로 집행, 적용을 하는 과정을 법 집행, 그걸 줄여서 행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결합합시다. 행정법은 뭐냐? 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런 법을 우리가 통칭해서 행정과 관련되는 법, 행정법이다. 이렇게 개념적인 낼 수 있는 거죠. 됐고. 그럼 이제 행정이라는 개념을 했기 때문에 앞집 뒷집을 살펴봅니다. 앞집 뒷집도 제가 흔히 쓰는 비유인데 행정의 앞집에는 입법이 있고 뒷집에는 사법이 있죠.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려면 누군가 법을 만들어야 돼. 그게 입법이죠. 그리고 그걸 국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적용해. 그게 행정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재판을 해. 그래서 분쟁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사법작용, 법 판단, 법 선언작용이죠. 요 세 가지가 국가 기능이고요. 이거 각각 담당하는 게 누구야? 옛날에는 이 세 가지가 누구한테? 군주 1인한테 집중되어 있었거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야. 군주야. 군주를 비롯한 일부 귀족들 지배계급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가 꽤 길지만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시적은 아주 근래와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 이전까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군주 주권 시절이었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야? 조선왕조가 언제까지? 1910년도까지 조선왕조였지. 그 뒤로 일제강점기 해방되면서 45년도 미군정을 통해서 한 3년 동안 뭐야? 3년 동안 군정 지배를 받다가 비로소 48년도에 뭐야? 48년도에 국민이 국가의 주인에 대한 재헌헌법이 통과되고 물론 이제 앞에 임시정부도 있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출범한 건 48년. 그때 비로소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국가 체제가 구성된 지가 한 세기가 안 돼. 100년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꽤 짧은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의 주인이 꽤 오랜 기간 동안 군주인데 군주한테 주권이 주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꼭 나쁜 건 아니야. 왜? 군주가 똘똘한 군주가 나와가지고 뭐야? 법도 잘 만들고 법 집행도 잘하고 재판도 공평 무사하게 하면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뭐 주인이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살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역사 경험을 해보니까 똘똘한 군주가 극히 드물더란 말이야. 또 권력의 속성상 뭐지? 전체 국민을 위해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게 아니라 일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계급에만 권력을 집중해서 행사하게 되니까 결국 착취와 억압의 역사들이 꽤 오랫동안 있었지. 그러다가 사람들이 계몽을 하게 되고 힘도 얻게 되고 그래서 혁명을 통해서 국가의 주인이 국민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게 국민주권. 그래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거죠. 국민의 주권, 국민주권 정부라고 뭐 이번에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주인은 국민이죠. 다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긴 했는데 이 기존의 군주가 행사하던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까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직접 행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더니 현실적으로 불가능이야. 직접 민주주의 가장 핵심은 뭐지? 국민투표를 하는데 법 만들 때마다 다 국민투표하는 거 현실적으로 힘들지? 법 집행할 때다 국민들 의견을 다 들어보는 건 힘들단 말이야. 재판도 국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재판하는 거 힘들죠. 그럼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다수결 원리가 되는데 법 하나 만들 때마다 또 국민들 전 국민 다 모여가지고 그죠? 선거하고 투표하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국가 권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직접 민주제는 아주 최후 수단을 활용하고 어떻게 하냐? 대표를 뽑아. 대표를 뽑아서 권력을 맡기죠. 이게 뭐야? 대의민주제, 간접민주제가 되겠죠. 딱 중학교 사회책에서 나왔던 이야기야. 근데 대표를 뽑아서 맡기는데 고민해. 대표 한 놈 뽑아서 몰빵을 할 것인가? 그러면 대표가 아까만 잘 만들어 법을 잘 만들고 집행도 잘하고 재판도 공정하게 하면 좋긴 한데 역시 인간을 못 믿겠다는 거지. 그래서 비록 비용은 좀 들더라도 권력을 나눠서 맡기죠. 그래서 권력을 분립하죠. 그게 세 가지의 권력으로 나누죠. 삼권 분립. 그래서
권력을 맡기고 그리고 이 셋이서 권력을 맡겼지만 이 권력도 지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뭐야? 법치주의죠. 법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근대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림들이 되겠죠. 요 그림.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법의 가장 출발이 되는 그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 점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사회 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인트로 부분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도입부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요 정도 하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행정법 우리가 총 4가지의 큰 파트로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수업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행정법의 경기를 펼칠 거거든. 그래서 경기가 펼치는 양상을 그림을 그리는데 자, 국가죠. 국가. 공무원입니다. 특히 국가 중에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죠. 제가 국민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행정법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행정법 경기의 출발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민한테 먼저 선빵 날리면서 행정법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선빵을 날리는데 그냥 비유적으로 하는 거죠. 속으로 하는 건데 그걸 교수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행정작용이라는 이름으로 개념을 정의했죠. 행정부 각종의 액션을 이게 행정작용을 하면서 행정법 경기가 시작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각종의 요거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부터 요 그림이 있죠. 굳이 안 그리셔도 됩니다. 그죠? 그거 활용하시면 되겠죠. 행정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작용은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법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행정작용이 이런데 이걸 행정은 법에 따라서 이런다. 법치 행정의 원리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쉬운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이야. 국민한테 과세 처분하죠.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처분합니다. 적지 말고 그냥 들어만 또 여러분들이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야. 병력법에 따라서 입영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식품위생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야.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음식점 영업 허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축행정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야.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결정하죠. 여러분들이 출입국 관리직 소속 공무원이야.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출국 허가, 입국 금지 명령들을 내리는 것이겠죠. 뭐 또 제일 쉬운 거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일선에 근무하는 동사무소 근무하는 공무원이죠.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죠. 가족관계 등록하는 법률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수리를 하죠.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하는 거죠. 지금 하는 건 그냥 예시니까 들어만 둬. 그래서 무수히 많은 행정작용이 다 미리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요건과 절차를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행정법의 출발이야. 그럼 이제 지금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행정법 공부할 때 요거는 늘 바이어스에 깔려야죠. 그럼 여러분들은 각종의 행정작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왜 국가가 국민 보고 세금을 매겨? 국가가 왜 군대 가로 명령을 내려? 국가가 여러 가지 국가 작용을 하려고 하면 뭔가 비용이 요구되잖아. 그럼 비용을 국가가 돈을 막 찍어내면 좋긴 한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비용을 객출하는 거 그게 조세 행정작용이죠. 그래서 전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세 행정작용하죠. 국가가 그러면 왜 군대 가라고 명령합니까? 누군가 나라 지켜야 되잖아. 국가 안전보장이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누군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병력법이란 법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요건과 절차를 밟아서 입영 명령하죠.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공익 목적이 되는 거죠. 국가가 왜 국민 보고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라고 해? 국민은 자유롭고 싶지만 너무 자유롭게 풀어주면 국가에서 질서유지 관리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가 질서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들 보고 음식점 영업하고 싶으면 뭐 받고 하라? 허가 받고 해라. 건축하고 싶으면 건축 허가 받고 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행정작용은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럼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 공익하고 사익 사이에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는 게 기본이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필연적으로 분쟁,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분쟁이나 갈등이 생길 때 대비해서 미리 법이라는 경기 규칙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업무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잘했죠? 국민도 국가 간 적법한 행정작용은 복종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행정법 경기의 대부분은 1편, 2편 전반전에서 끝나고 그걸로 폐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행정법 경기의 출발이죠. 다만 이 경기를 펼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단 말이야. 분쟁은 어떨 때 생긴다? 어느 한쪽이 룰을 안 지킬 때죠. 룰을 안 지킨 건 누구겠어? 국민이겠어? 국가겠어? 국민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어. 먼저 국민이 룰을 안 지키는 상황.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이야.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처분을 적법하겠죠. 오늘 7월 7일 과세처분하면서 보통 납부기간을 정한단 말이야. 7월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해서 과세처분을 했다. 그러면 국민들은 7월 31일까지 세금을 자진해서 스스로 납부할 의무가 있어. 대다수 98% 국민은 세금을 잘 낸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중에 2% 세금 안 내고 계기는 국민이 있어. 내가 그래.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인데 7월 31일까지 납부 실적들을 다 취합해보니까 98%인데 2% 안 낸 국민이 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했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법을 잘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을 같이 다루면 안 돼. 안 지킨 사람은 그대로 방치하면 뭔 문제가 생겨? 사실 국민들 세금 내기 싫잖아. 그런데 나는 성실하게 의무를 위해 세금을 냈는데 안 내고 계기는 2% 국민들이 옆에서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오히려 막 세금 잘 낸 사람한테 비아냥거리고 누가 그 법 다 지키고 지키냐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면 괜히 마음 상하잖아. 그런데 뭐 세금 내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떤 문제냐? 다음에 세금 내렸을 때 야 너도 나도 세금 안 내기 시작하면 국가가 조세 행정작용을 통해서 달성하는 공익 실현이 져야 되니까 국가는 법을 잘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 같이 다루면 안 돼. 법을 안 지킨 사람한테는 국가가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죠.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행정법 경기 후반전으로 진행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 3편 실효성화부수 지금부터는 앞 페이지 행정법 흐름도 한번 펼쳐보십시오. 바로 앞 페이지. 지금부터 이제 아니고 너무 앞으로 갔다. 너무 앞으로 갔다. 아까 띠지 꽂아놓은 거 있잖아. 띠지 꽂아놓은 거 행정법 흐름도 바로 앞 페이지. 바로 앞 페이지. 조금 전에 57페이지. 그거. 그 두 페이지죠. 요거 가지고 이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왼쪽이 뭐야? 1편이 법치행정, 2편이 행정작용 전반전이죠. 그리고 2편에서 밑에 니언을 쭉 가다 보면 밑에 두 가지로 경우가 나눠지죠. 전반전 때 끝나고 나면 하프타임 때 전반전 경기 결과를 평가해. 전반전 경기 결과는 두 가지. 전반전의 경기 결과를 평가돼. 전반전에서 누가 주로 활동을 했어? 행정부가 활동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행정작용을 평가해. 평가는 둘 중에 하나야. 잘했거나 못했거나. 잘했다 못했다 기준이 뭐지? 법이죠. 법대로 O야. 적법한 행정작용을 했죠. 그러면 상대편인 국민들도 국가 간 적법한 행정을 복종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 그런데 잘했는데 국민들이 잘 못하면 국가가 공권력 한번 발동하는 그게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선 후속 조치인데 오른쪽 봐. 오른쪽에 보시면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나오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국민들이 법을 안 지켰다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한테 공권력을 할 때도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따라서 하게 되는데 어떤 수단인데 이걸 여기서 살펴보게 될 거거든. 그럼 이제 아까 좀 전에 7월 31일까지 납부를 잘 한 사람은 그대로 두고 8월 1일자 보니까 세금 안 내는 2%가 나지. 여러분들은 저한테 어떤 조치를 취할까? 세금 안 내고 계기면 세금을 강제로 걷어간다는 인식을 심어주겠죠.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처벌,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법을 지키게끔 만드는 것이 되는데 다만 그 수단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이다 8월 1일부터 세금이 연체됐죠. 어떠냐? 강제로 세금을 걷어가는 것을 강제징수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보니까 강제징수 있나? 페이지 몇 페이지 있겠습니까? 603페이지 한번 쫓아가 보십시오. 600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요거 가지고 계속 오며 가면 행정법 전체 소개 안 됐죠. 행정법 투어입니다. 603페이지 가봐. 603페이지 보시면 큰 표지에 행정상 강제징수라는 타이틀 나오나? 한 번 들었던 학생들은 뭔가 메모가 남기는데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일단 기준하겠습니다. 표지 옆에다가 화살표 쫙 뽑아가지고 뭐라고 메모를 남겨두느냐? 행정상, 요번에는 색깔이 좀 연하게 돼서 적기 좋겠다. 아니 그냥 거기다 바로 적어도 되겠다. 행정상 강제징수 바로 옆에 화살표 뽑아서 뭐라고 하느냐? 조세, 체납자, 처입니다. 세금을 연체한 사람을 체납자라고 하거든. 조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이렇게 메모를 남겨두자. 조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밑에 본문 볼까요? 의, 행정상 강제징수죠. 주어니까 살짝 괄호 치고요. 행정상 강제징수 주어니까 괄호. 그리고 밑줄은 제가 칠하는 것만 칩시오. 읽기는 같이 있는데 밑줄 하는 부분만 칩시오. 뭐냐? 국민이 행정주체에 대한 밑줄, 공법상 검정급, 다 치지 말고 앞에 앉아있으면 잔소리 많이 된다. 공법상 검정급부에 뭐 밑줄 쳐놓고 요까지 밑줄 치고 금전에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공법상 검정급부 의무 밑줄, 금전 동그라미. 있을 때 눈, 이걸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처 밑줄. 의무, 두 번째죠. 의무자의 재산의 실력 밑줄, 재산 동그라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 매겼는데 세금을 안 낸 사람한테는 그 사람 재산에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해서 강제로 걷어가는 작용을 통칭해서 행정상 강제징수한대. 근데 그 징수할 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법에 기준이 있거든. 요건과 절차를 받게 되 어떤지 그 밑에 나오죠. 그래서 절차가 나옵니다. 절차 라인 쭉 나오죠. 과세 처분했잖아. 그러면 그때까지 세금을 내면 거기서 끝나고, 안 내면 이게 화살표가 if죠. 안 하면이라는 걸 전제 깔고 있죠. 그럼 제일 첫 번째 절차. 여러분들이 나한테 야, 너 왜 납부기간 지났는데 세금 안 내냐? 언제까지 세금 안 내면 너 재산에 빨간 딱지 붙여놓을 거다. 빨리 세금 내! 라고 닥달하는 과정을 독촉이라고 해. 우리가 일상에서 빚독촉하죠? 국가도 국민한테 돈 받을 거 있을 때 먼저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했다? 그러면 독촉을 받아 내가 세금을 그때로 낸다. 끝. 안 내면 그 다음 단계.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갖고 내 재산에다 빨간 딱지를 붙여. 이걸 압류라고 해. 압류했죠? 그럼 압류 다음에는 경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뭐 빚을 내든지 뭐 적금을 해가든지 세금을 내잖아. 내면 거기서 끝. 안 내면 그 다음 단계. 하나씩 계속 빌드업하는 거죠. 팔아. 공매를 통해서 팔죠. 경매인데 공적 경매를 공경매 줄여서 공매 처분해. 팔았지? 팔고 나서 절차가 남아있죠. 판 돈을 국가가 홀라당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일단 경매에 들어간 비용을 먼저 제껴. 그리고 원금을 제껴. 그리고 돈은 안 내고 객이면 법에서 자동적으로 연체되어 붙는 세금이 있어요. 가산세라고 하거든. 그거 제끼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걸 돌려주는 정산하는 절차를 청산 충당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독갑 공청 요 네 가지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각각의 단계별로 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 여러분들이 이 파트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야. 그래서 세무공무는 여러분들이 독촉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밑에 박스 봐봐. 독촉의 개념은 나와 있죠. 닥달하는 과정이고 법적 성격되고. 세 번째 봐. 여러분들이 독촉 담당하는 공무이다.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문서 비추. 반드시 문서죠. 독촉은 말로 하는 독촉은 법적 의미가 없어. 반드시 문서야. 반드시 문서죠. 그럼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출제자야.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독촉은 문서 또는 구술로도 가능하다면 틀려. 왜? 법에서는 독촉은 반드시 뭐로 하라? 문서라고 돼 있죠. 그럼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식 예시입니다. 오늘 하는 건 듣지는 말고 그냥 들어만 둬.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런데 독촉에서 중요한 게 숫자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독촉장을 발부해야 되냐. 그 다음 칸에 보니까 독촉에 대한 독촉장 발부가 있죠. 며칠이냐. 납부기간 경고 10일이죠. 10일 동그라미. 10일 동그라미죠. 그럼 이제 봐봐. 조금 전에 아까 8월 1일부터 세금이 연체됐죠. 그럼 여러분들 그때부터 며칠 안에 10일이니까 8월 10일 요 사이에 뭘 해야 된다? 독촉장을 문서로 꼭 발부를 해야 돼. 그리고 독촉장의 날짜를 다시 한번 더 정해. 그 다음 칸. 며칠? 20일이죠. 20일. 20일의 기간을 정해. 그래서 10일, 20일 요 숫자를 기억하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세무 담당 공무원이고 독촉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독촉장은 반드시, 독촉은 문서로 반드시 해야 되고요. 독촉장의 발부 일자는 10일이야. 그리고 20일이라는 날짜를 별도로 한 번 더 정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수험생이죠. 그럼 수험생은 시험에서 어떻게 하냐. 그 다음 608페이지 한번 볼까요? 608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608페이지 보시면 밑에
예제가 두 가지. 여러분들이 실전에 보게 되는 기출 문제가 되겠죠. 1번에 보기 1번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보기 1번. 1번 문제. 1번 보기 1번. 국세를 납부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등등은 납부기간 며칠? 15일 이내에 독촉장 납부. 맞아 틀려? 왜 틀렸지? 아까 법에서는 10일이라 했죠. 그럼 요 문제의 OX를 판단하면 뭐지? 독촉장 발부는 10일이나 하는데 요거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건 이해가 아니라 암기가 되겠죠. 그래서 15일 틀렸다 며칠? 10일. 근데 이게 밑에 보니까 정답 없음으로 되어 있죠. 왜 정답 없으면 이게 출제되던 당시는 15일이 정답이었어. 그런데 그 뒤로 법이 개정됐고 현재 기준으로 하면 10일이거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본다면 요 1번이면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정답 없음으로 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요 문제를 봤단 말이야. 아까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나죠. 그 밑에 2번 문제. 2년 뒤에 지방직 문제에서 나죠. 이번에 다시 보기 1번 봐봐. 거의 문제가 같은 문제죠. 국세를 토시만 약간 다를 뿐이죠. 납부하지 않을 때는 세무장 등등등은 납부기간 며칠? 30일. 또 틀렸죠? 며칠입니까? 10이라는 숫자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기서 당장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가 반복해서 나온다. 숫자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요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 그냥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이고 지금 어느 상황이야? 지금 요 상황이죠. 국가가 잘했는데 국민들이 잘못했을 때 특히 세금을 강제로 걷어가는 과정을 독촉이라고 하는 강제징수인데 그중에 첫 번째 절차가 독촉 절차고 독촉에서는 핵심적인 것 두 가지, 세 가지 뭐 반드시 문서 그리고 뭐지 10일, 20일 숫자를 기억하는데 특히 10일 숫자가 두 번 나왔지 맞게도 나오고 틀리게 나오는데 틀리게 나올 때 많지 그러면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가 풀어내는 것이겠죠. 됐고 그리고 됐어. 다음은 두 번째 갑시다. 603페이지 다시 돌아가봐. 그럼 이제 첫 번째 독촉이죠. 그럼 이제 독촉을 했어. 국민들이 세금을 잘 그때라도 내. 그러면 절차 거기서 끝. 안 낸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다시 진행됩니다. 다음 페이지. 압류죠. 빨간 딱지 붙이는 거죠. 그럼 압류. 압류는 뭐야? 체납자의 재산에다가 사실상 법률상 그죠 처분을 금지시키니까 빨간 딱지 붙이는 걸 우리가 압류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압류는 어떤 대상, 압류 대상 재산이 나오죠. 그 밑에 보니까 대상 재산 체납자 소유여야 되고요. 살짝 밑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양도성 있어도 양도성 있는 재산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되겠죠.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동산, 부동산, 무재산 그러니까 들어만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법에서 압류할 때는 체납자 재산에다가 압류 딱지를 붙이는데 밑에 1번 봅시다. 1번 판례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압류 딱지 붙이러 왔어. 체납자 재산에만 압류 딱지 붙여야 돼. 그런데 제3자 재산에다가 압류 딱지 붙이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빌려갖고 현재 점유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골프채가 이제 팔면 뭐 한 시가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아주 고급 골프채가 되는데 팔면 돈 되거든. 근데 그걸 내 재산으로 오인하고 압류 딱지를 붙였죠. 제3자 재산은 압류 대상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업무 처리를 잘못한 거잖아. 그러면 압류 과정에서 뭐 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 요건 절차에 안 맞고 위법한 행정작용을 했죠. 그럼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달려가 가지고 판사님 자연스럽게 사편이 나오네요. 세무공무원이 저한테 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제3자 재산에다 압류 딱지를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한 압류입니다.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세요 라고 재판 청구하죠. 판사들이 보니까 압류는 법에서 어떤 기준이야? 체납자 재산이어야 되는데 제3자 재산에다가 압류 딱지를 붙였기 때문에 이 압류가 위법한 압류가 있었지. 그것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죠. 그래서 재판 같은 판사들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세무공무원이 법 집행 잘못했네. 압류 잘못 붙였는데 위법하다. 그래서 국민 편들어 준 사이죠. 판례 표제 진하게 비추죠. 그리고 판례 표제 진하게 비추고 보니까 표제 끝에 판례마다 제가 등급을 매겨놨다고 했죠. 지금 책에 나온 판례가 한 2,000개가 넘어. 근데 2,000개 넘는 판례를 모든 판례를 똑같은 비중으로 볼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등급을 매겨놓은 거죠. 이건 제가 최초란 그랬죠. 다른 책은 S급이라고 붙여놨던데 저는 옛날에 S급이라는 표현 대신에 특이급이라 했죠. 그래서 특이급 판례로 했기 때문에 A급 판례, 특이급 판례 그렇게 하는 지금 A급이니까 판례 중에서 상당히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은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판례마다 등급을 좀
잘 조정하시라고, 그러니까 강약을 조절해 보시라고 제가 나름대로 매겨놨죠. 그래서 그러면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요 1번 판례는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제목에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 처분은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 당해무효가 됐다. 그래서 화살표 체납자는 그 압류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송을 따질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게 1번 되고, 그럼 나머지 판례도 있게 되면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은 B급, C급이죠. 그래서 올해 교재에서 제가 판례를 넣고 빼고 하면서 등급도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데 혹시나 싶어서 보험용으로 한 것은 C급 판례로 많이 다운을 시켰고요. 또 C급이었는데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두 번 보게 되면 이제 B급으로 등급을 조정하기도 해서 등급도 올해는 많이, 근데 뭐 등급이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많은 판례를 좀 강약을 조절해서 보시라는 차원에서 해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핵심 요점 중에 따로 필요 없는 게 뭐만 보면 돼? A급 판례만 쭉 먼저 한번 보면은 그게 요점 부분이 되죠. 근데 생각보다 진도가 잘 나갔다 그럼 그 다음 B급을 봐. C급은 안 보거나 정시간 없으면 안 보거나 보더라도 그냥 대략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뒀다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혹시 텍스트로 나오면 그때 이제 사전으로 그죠 보험용으로 해둔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가 많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 강의하고 물론 이거는 강사들이 강의할 때 말로 아마 설명해 줬거든. 중요한 판례다 뭐 별표 몇 개 쳐라라고 하는데 굳이 말로 강조하기에 앞서서 뭐 해주면 돼? 판례마다 제가 다 일일이 등급을 매겨 놓은 거죠. 이것도 다른 책에는 없는 우리 책에만 있는 시도들이고 최근에 몇몇 강사들이 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원조로 따진다면 제가 2009년도부터 이 작업을 했거든.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몇몇 신진 강사들이나 뭐 변호사다가 그 학원에 처음 들어온 강사들 있죠. 그런 강사들 책에 보니까 뭐 세 등급으로 스페셜이었고 S가 제일 높고 뭐 A, S급, A급, B급 이렇게 하는 거 책 일부 보기는 봤는데 그죠. 원조는 우리 책입니다. 여러분들 원조한테 수업 듣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책 자랑 시작됐지. 마음을 표. 책 자랑을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듣게 될 자랑이니까 컨셉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요 부분이 되겠다. 그거 되겠죠.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대 하나의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는 거죠. 됐고 다시 앞으로 흐름도로 갑시다. 그 흐름도 가자면 자주 갈 것이기 때문에 띠지 내가 하나 딱 꽂아 들어가야죠.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띠지. 그럼 이제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고 반면 국가공무원 여러분들도 늘 잘한다는 보장이 없죠. 아까 여기 잠시 했지만 여러분들의 행정작용이 법에 있는 기준에 따라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있는데 그걸 위반했죠. 그러면 위법이라는 효과가 주어지죠. 그럼 잘못된 행정작용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우리가 법치주의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하는 것도 법치주의지만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도 법치주의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게 따질 수 있는 반격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제4편 행정구제라고 하는 큰 파트로 이어지는 거죠. 다만 국민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또 아무 때나 막 함부로 떼쓰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놓은 법이라는 기준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 경기 결과 국민들이 권리구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걸 통칭해서 보는 게 제4편 행정구제법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편, 2편, 전반전. 전반전 끝나고 중간에 하프타임 때 그러니까 2편에서 3편으로 넘어가게 되는 브릿지에 뭐가 있다? 법대로 O, 법대로 X 두 가지의 가지가 나눠져 있고 법대로 O다, 국민도 O다 거기서 끝나. 그래서 행정법 경계의 대부분은 전반전에서 끝난다고 했죠. 그런데 국가가 법대로 O 했는데 국민들이 법대로 X일 때 국가가 국민한테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하는 그 과정이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후속작용이 되죠. 다만 이 후속작용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법에 따라서 기준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어떤 수단일까 아까 우리가 보고 왔죠. 반면 국가 간 행정작용이 늘 잘한다는 보장 없죠. 위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국민들이 반격을 해서 권리를 구제받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물론 구제는 국민들 일단은 주장일 뿐이야. 실제 국가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재판을 통해서 판사들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지. 어쨌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데 그게 제4편 행정구제. 근데 이 구제도 여러분들이 국민이 억울하다 아무 때나 막 함부로 떼쓰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요건과 절차를 밟아가지고 권리를 구제받게 되는데 어떤 구제 수단들인가 그리고 그 구제 수단 거친 결과 판사들이 어떤 판단을 해주자. 그러면 판사들은 판결 그게 판례죠. 여러분들이 그 많은 판례의 경기 결과를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 문제 나오면
OX 판도가 나중에 또 중간에 몇 번 보게 될 것이죠.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행정법은 요 그림만, 요거는 이제 베이스고요. 요것도 베이스인데 실질적으로 요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조금 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가지는 요거는 첫 타임이니까 일단 요까지 보시고, 이제 두 번째 타임은 요걸 가지고 그게 큰 목차에 또 네 가지의 챕터로 가지가 나눠지죠. 이 가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행정법 전체를 오늘 한번 첫 시간에 꼭 이렇게 소개해줘 상견례를 하게 될 것이니까 그좀, 그리고 책에 이런 거하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될 거니까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한 시간 단위로 할 건데 첫 타임 조금 길어졌네. 한 10분 정도만 휴식하셨다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칠판 요거 지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